이번에 이제 카카오 네이버 지금 사도 될까요라는 책을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국민주라고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카카오 네이버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 관심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개략적으로 좀 어떤 내용을 좀 담아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증권부에 와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래서 뭘 사야 되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주식시장에 오신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기 때문에 뭘 사야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근데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3월에 코스피가 1457까지 떨어졌었고 3000까지 거침없이 올라갔는데 그때는 사실 말하기가 너무 편했습니다. 아무거나 얘기해도 다 올랐으니까요. 성장주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주가 올라갔고 근데 이제 그 뒤에 작년부터 질문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지금 사도 되냐? 주변에서 효성 TAC, HMM, 뭐 날라간 LNF 사서 돈 많이 벌었다는데 나 지금 사도 되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좀 색깔이 바뀐 거죠. 근데 그 중에 삼성전자에 버금갈 만한 국민주로 떠오른 게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인데 그렇죠. 제가 이제 증권사들의 계좌를 살펴보면 특히 2030 아니면 자식들을 위한 미성년자 계좌에 이제 카카오 네이버 비중이 높거든요. 그만큼 이제 오래 투자하고 싶은 종목, 뭐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종목 이렇게 이제 장기 투자 종목으로 이제 카카오 네이버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 그걸 이제 지금 사도 되는지를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그에 대한 해답을 조금 더 친절하고 성의 있게 해보자라는 게 이제 이 책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뭐 OX 정답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쪽집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그건 사실 펀드 매니저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렇죠. 포인트거든요. 누가 맞추겠어요? 타이밍을 맞추는 건.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 그렇죠. 왜 플랫폼 기업이 성장했고 왜 성장성이 남아있는지를 좀 같이 공부해보자. 주식을 투자하려면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해서 판단을 내려야 물리더라도 세일 기간으로 생각하고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었고 그런 내용들을 이런 질문 카카오 네이버 지금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써본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이 보니까 제목은 이제 카카오 네이버로 좀 중점적으로 나온 것 같지만 미국 테크 기업이랑 중국 테크 기업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플랫폼 기업, 심지어 테슬라까지도 맞습니다.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그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카카오 네이버로 좀 나왔지만 플랫폼 기업에 관심이 있고 미래 성장성이나 투자 가능성까지 한번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좀 중요한 게 요즘 가격이잖아요. 주가 맞습니다. 흐름.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요즘에 왜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 떨어지는 거라고 보세요? 사실 주가라는 게 제가 보면 이 기업의 성장성만으로 평가를 받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포인트는 미국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리 인상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고 미래의 가치를 땡겨서 주가에 반영하는 성장주에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악재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내가 굳이 위험을 감수해 가며 성장주에 베팅하기보다 금리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상품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그런 와중에 카카오 네이버 주식이 좀 하락한 측면이 있고 그 이외에 이제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왜 주가가 많이 빠졌냐 하는 것들은 이제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업 내부 이슈인데 뭐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주식 매도라던가 카카오가 앞서 이제 논란이 됐던 뭐 골목 상권에 뛰어들었다는 그런 이슈들이 국민주가 한순간에 국민 역적이 돼버린 기업 이미지가 너무 많이 실추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책에도 이 기업에 대한 카카오 네이버 두 회사에 대한 스토리들을 좀 담고 있는데 가치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기업의 재무제표도 보지만 이 지배구조, 오너의 성향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종목이 빠진 건 시장의 영향이 크다. 하지만 카카오가 더 빠진 건 회사 내부
이 기업 경영 철학, 이 오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 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한 40% 정도 빠졌을 텐데 네, 많이 빠졌죠. 엄청 빠졌죠. 네. 그래서 그게 아마 네이버는 과거에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한 차례 경험을 겪었죠. 했고 아, 카카오는 이제 그걸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것인데 이 이해진, 김범수라는 분의 성향 차도 사실 이번 주가락에 큰 영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두 분은 뭐 서울대 86학번, 그다음에 삼성 동기, SDS 삼성 SDS 입사 동기,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창업한 두 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분의 삶의 궤적이 굉장히 같아 보이는데 네. 제가 보기엔 굉장히 다른 분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김범수 의장은 삼성이라는 회사를 다니다 본인의 꿈을 위해 회사를 때려치고 나오죠. 그리고 회사 창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삼성 출신이 한 첫 사업이 한양대 앞에 있는 PC방을 차린 거였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하기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이해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 안에서 당시 그렇구나. 삼성에서는 굉장히 사내 스타트업을 장려를 많이 해서 분사를 많이 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당시에 분사한 네이버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진 의장도 모험을 하고 싶어 하긴 했지만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분이었고 김범수 의장이란 분은 꿈을 위해서 던져버리고 나가는 모험가 기질이 조금 더 큰 분인데 그 이후에 뭐 닷컴 버블을 계기로 두 회사가 NHN이라는 회사로 합병하기도 하고 결국에 또 김범수 의장은 NHN을 박차고 나가죠. 뭐 당시에는 공동대표에서 미국 법인으로 가서 미국 법인의 일을 한다는 것이었지만 결국에 거기서 사의를 표하고 다시 국내에 들어와 카카오톡을 세우게 되는데 그 앞에도 이제 보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범수 의장은 계속해서 모험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해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죠. GIO인데 이분은 네이버컴으로 자기가 삼성을 박차고 나왔지만 단 한 번도 그 뒤에는 모험을 하신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관리의 삼성과 버금가는 IT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이해진 GIO는 언론에는 은둔형 경영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그립감이 강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통제를 좀 할 수 있는 분이고 김범수 의장은 모험가인데 주변에 젊은 분들도 또 많이 만납니다. 네. 이해진 GIO는 굴지의 대기업 오너, 자기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하고 어울리면서 이제 기업 경영에 대해 상의를 하시는데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이제 젊은 스타트업 창업가들 이런 분들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다르구나. 그럼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모험을 했으니 리턴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를 이렇게 키운 만큼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는 건데 제가 카카오페이 경영진들이 주식을 몽땅은 아니죠. 전부 던지고 나서 그 공시가 난 당일 하필 카카오 계열사 대표님하고 같이 자리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공시가 나온 날. 그래서 지금 공시가 이런 게 나왔고 논란입니다. 했더니 이게 왜 논란인지를 모르겠다는 반응이신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카카오 내부에서는 빨리 이 회사를 키워서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니 나에게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 우리는 사업을 하는 이유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인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 게 공산주의지 어떻게 자본주의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창업가들 그리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카카오 안에 많이 계신 거죠. 그게 이제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았다는 차후의 비판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아마 내부에서는 초기에 그게 그렇게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 배경에는 김범수라는 사람의 살아온 궤적과 이해진이 살아온 궤적이 같지만 너무나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 차이도 그런 내부 통제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이게 잘 관리가 된다면 많이 빠진 주식이 더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더 뭐 다른 요인들을 배제하면 반등 여지가 조금은 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남들 빠질 때 덜 빠진 주식이 더 좋은 주식이다라고 말씀들 하시니까요. 그거는 이제 다른 여건들을 함께 고려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새롭네요. 저는 이제 보통 기존 미디어를 통해서 들은 거는 그 대표라는 사람이 기업의 그 미래 성장성을 어떻게 보면은 믿지 못해서 그래서 그거를 팔았다라는 관점이 오히려 좀 대두되는 것 같은데 내부적인 시각 속에서는 그만한 도전과 모험과 에너지와 시간을 투여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또 보는 시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각자 상장을 하길 원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빨리 키웠으니까. 성공을 해서 그 보상을 받아야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걸 통제하지 않은 거죠. 카카오라는 컨트롤 타워에서 페이뱅크, 게임즈 뭐 줄줄이 상장이 예정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내부 안에 그리고 스타트업 하는 분들은 엑시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업 구조를 그렇게 네네. 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김범수 의장님이 그 각 사업부에 그렇게 CEO를 세우면서 그런 계약 조건을 이미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전에. 그리고 그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동기부여가 있으니까 더 단시간 내에 남들이 10년 할 거 5년에 하는 거고. 그쵸. 다른 사람들이 8시간 자고 이제 4시간 자면서 하고 이랬던 것이군요. 그렇죠. 사실 뭐 그렇구나.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파는 게 뭐 무엇이 문제냐라고 이제 반박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경영진이 그렇게 상장 직후에 주식을 파는 건 이 회사의 미래 가치가 앞으로 떨어질 건가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심려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냥 기업이 성장해서 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 이 가치를 키워서 많은 수익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냥 단순한 논리가 그런 사태를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은 문매를 맡고 있지만 아마 카카오 내부에서 그 회사들을 상장시키고 키워왔을 때는 그런 일들이 문제가 될 거라고 크게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그 남궁훈이라는 새로운 대표를 모셔왔는데 이제 그분은 김범수 의장의 찐 오른팔이거든요. 그분이 혹시 그 PC방 같이 한 게임을 같이 창업했던 이제 그분이니까 네. 이제는 이제 안 되겠다라는 위기감이 조금 드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장 자기를 잘 알고 초창기에 같이 한 게임이라는 회사를 세웠던 그분을 대표로 모셔오면서 한번 해보자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CEO 인선에도 기업들이 굉장히 메시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 인사에 가장 큰 욕을 먹고 있는 건 네이버거든요. 네이버가 80년생 CEO를 앉히면서 모든 기업들이 세대 교체를 하지 않으면 혁신하지 않는 것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그 낀 세대를 건너뛰고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대거 중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인사라는 건 예전에는 이제 삼성의 인사가 전체 재계에 메시지를 줬는데 이번에는 그 네이버의 파격 대표 인선이 전반적인 재계에 영향을 줬고 아마 그 해외에서 공부하셨던 제 대표님을 모셔왔기 때문에 네이버의 가장 큰 숙제는 이제 해외 진출이거든요. 뒤에서 이제 이혜진 의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좀 필요한 것이고 카카오는 내부 통제를 할 수 있는 김범수 의장의 오른팔이 필요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이 회사들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숙제들이 좀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투자를 하실 때 그런 부분도 함께 보시면 재무제표뿐 아니라 기업의 성장 스토리나 재무 지배 구조 등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님을 통해서 이렇게 양쪽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진짜 카카오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절치부심하고 또 내부 통제 관리 이런 시스템을 좀 국민의 그런 심정 이런 걸 좀 반영해서 만들어 놓기만 하면 앞으로 또 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기업이 이미지가 나빠지는 건 한순간이라 뭐 카카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손실이 얼마나 큰지는 계산이 되지 않겠지만 아마 이번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되돌리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텐데
이미 여러 가지 사업에서 준비들이 잘 되어 있고 해외에서도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쇄신을 하고 성과를 낸다면 조금은 나아질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카카오랑 이해진 그 두 대표가 그 삼성 그 다닐 시절에 그때가 이제 이건희 회장님일 네네. 때고 그 이건희 회장님이 가전제품을 엄청나게 태웠었잖아요. 그거 불량품 만다고. 맞습니다. 그럼 그걸 절치부심해서 쫙 올라가게 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 정도로 쇄신을 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 어쨌든 하겠다고 하니 이제 어.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기자님께서 그 책에서도 좀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지금 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네이버, 카카오가 조금 주가상으로 좀 흔들리는 이런 게 그 과거에 닷컴 버블 시기랑 좀 비교했을 때 그런 폭락, 그런 추락 이렇게 보시지는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버블이라고 하면 굉장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대표적이고 네. 과거에 이제 네덜란드에 이제 튤립 버블이란 이제 튤립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렇죠, 치솟았을 때 명품처럼 소비됐던 시절에 그러니까 이 버블이라는 것은 터질 때 그 파급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다들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할 때 버블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신데 이번에 연초에 나스닥 지수가 급격히 빠지면서 이제 미국 현지 언론에서도 닷컴 버블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버블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인 이유는 당시에는 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시장에 넘쳐나는 돈들이 이 기업들에 대한 투자금으로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들에게 몰린 돈들이 회수가 돼야 되는데 이 기업들에게는 실적이 나지 않았던 상황에서 너무 많은 버블이 껴있던 거죠. 그러니까 버틸 체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증시는 폭락하고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하고 아예 그래서 망한 거군요. 그렇죠. 아예 망해버린 거죠. 근데 지금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 2023년 아마 매출 예상치가 10조, 영업이 예상치가 2조 정도 두 배네요.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기업은 계속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로서 이 지금의 주가가 적정하냐는 이제 뭐 PER 여러 가지 등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할 테지만 과연 이게 터질 만한 버블이냐는 아니라는 의견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버블의 방향이 똑바로 잘 커지면 사실 이 풍선이 어디까지 커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잘 커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상태로 유지가 되면 하늘을 잘 날 수 있는 건데 이게 삐뚤게 잘못 커지면 어딘가 뾰족한 부분에 찔려서 터지는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지금의 이 버블은 뭐 시장 대외적인 금리 인상이든 내부적인 기업의 통제 문제이든 어느 정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 존니 대표님이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냥 올라가기만 하는 주식은 안 좋은 주식이다. 어차피 우리가 오래 투자할 거기 때문에 싸게 사야 돼. 지그재그로 오래오래 올라가는 주식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네이버 카카오가 버블이냐라고 하면 저는 버블은 아니다. 이미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책에 소개하긴 했지만 디어유 이런 메타버스 팬 플랫폼은 한 40% 빠졌거든요. 그것도 메타버스 열풍 이후에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가파르게 오른 측면이 있는데 좀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제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기대를 한다면 또 그거 역시 지금이 투자를 하기에 좋은 시점일 수도 있다. 야. 그래서 결론은 아직은 버블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유명한 버블 관련된 학자들이 많거든요.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분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버블은 터질 때까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예의주시해야 할 뿐이다. 그래서 저희가 버블을 예측할 수는 없는데 이 터졌을 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게 버블일 수 있구나라는 경계심을 갖는 게 아마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그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고 또 뭐 2023년 이런 예상치를 봤을 때 뭐 거품이라고 뭐 거품의 신호가 보이고 이런 거는 뭐 아직 뭐 확률상으로 높지 않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미국 장에서도 보면 아마존이 실적이 좋으니까 나스닥 지수도 같이 오르고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꿨지만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는 실적이 뒷받침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서 기업들의 실적을 살펴보면 뭐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해외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닷컴 버블도 사실 생각해 보면은 뭐 기업의 뭐 80%가 사라졌다 뭐 이렇게 봐도 20% 남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20%가 살아남은 그 중에 아마존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걔네가 이제 엄청난 주가 상승 몇천 배를 상승하게 되는 거고.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그런 사라질 기업에 분류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맞습니다. 생존하는 그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미 네이버는 당시에 이제 한 게임하고 합병을 하고 또 경쟁력을 키웠고 그 이후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해서 NHN이 뭐 시총 5조까지 가기도 했고요. 그런 위험한 순간들을 이미 경험을 했던 기업이기도 하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90년대 후반에 처음 상장을 했을 때 공모가가 아마 $18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더 빠졌어요. 지금 보면 $18가 굉장히 싸 보이는데 당시에 한 $2 정도까지 떨어지거든요. 지금 $3,100 뭐 이런 정도 수준이니까 야, 1,500배. 뭐 엄청난 일인 거죠. 그래서 이 기초 체력이 튼튼한 기업들은 뭐 성장주들이 어차피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뭐 PER 등으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꿈을 가지고 주가를 평가해야 된다는 이제 PDR이라는 개념도 나오긴 했잖아요. 근데 PDR의 시대는 제가 봤을 때 코로나 이후에 조금 이제 지난 것 같고 이제 실적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많고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좋은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이런 현재 이슈가 좀 있지만 뭐 현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좀 뭐 분할 매수 조금씩 뭐 사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돈이 돈을 번다는 얘기를 철저히 믿거든요. 이번에 설 연휴 전에 코스피가 2,600을 내려왔을 때, 2,700이 깨지고 내려왔을 때 제가 이제 친한 펀드 매니저분들한테 전화를 돌렸거든요. 네. 부자들은 지금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가 2,700을 깨고 내려오니까 매니저들은 공부를 계속하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계산하는 길을 두드려 보니 이제는 사도 될 것 같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그분들도 오래된 학습 경험이 있거든요. 언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도 있고 감도 있으신 분들이라 많이 빠진 우량 성장주, 그다음에 코스피 레버리지 ETF 이런 것들 이제 분할 매수하셨어요. 물론 이제 오늘은 주가가 좀 빠지지만 설 연휴 지나고 나서 조금씩 반등해서 2,700선을 올라왔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코스피 레버리지 ETF를 사서 수익을 얻으셨을 것이고 성장주, 많이 빠진 우량 기업들을 투자하신 저점에서 담은 분들은 언제나 게임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이런 승부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지만 내가 좋은 주식이라고 골랐으면 빠졌을 때를 평단을 낮추는 세일 기간으로 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 떨어질 때 공포 때문에 못 사는데 사실 그걸 역행해야 돈을 번다는 걸 배웠는데도 잘 안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재산을 몰빵하거나 내가 공부 없이 안 좋은 주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거나 그러니까 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하다가 조금 버티면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이 마이너스 20%면 본전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걸 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을 고르는 것 그리고 그 앞에 필요한 것이 공부.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플랫폼 기업에 투자하려면 그 플랫폼이 무엇인지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부터 알아야 된다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주요 부분이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면 좀 궁금해지는 게 그 네이버, 카카오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가능성 높다고 보셨잖아요. 혹시 그 사업 활동 좀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벌 것 같은 그런 활동이 좀 언급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카카오는 이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시작을 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록색 검색창 이제 포털로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그 카카오톡 기반의 광고 수익, 네이버를 통한 광고 수익이 이들의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요. 근데 이 광고 수익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최근에 나온 그 페이스북의 실적일 텐데 페이스북이 본인들의 성장성의 한계를 느꼈고 인터넷, 모바일 혁명에 뒤이을게 메타버스다라고 해서 이제 사명까지 바꿔가면 이제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기존의 SNS로 벌어들이던 광고 수익에는 한계가 왔고 새로운 메타버스 사업을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갭이 뜨는 시점이 이제 지금인 것인데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벌어들이고 있는 와중에 투자를 했으면 좀 괜찮을 텐데 이번 실적이 굉장한 실망감을 주고 페이스북이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는 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이었는데 카카오 네이버 역시 이제 광고 수익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체질 개선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게임즈 이런 자회사들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들이 있고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에 본인이 직접 관여를 해서 사업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거 저기 뭐더라? 과거에는 이제 클레이튼이었고,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NFT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사업에 뛰어들어서 거기서 수익을 좀 내고 있고, 그다음에 웹툰 같은 이제 콘텐츠 사업에서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쇼핑도 잘하지 않나요? 네, 쇼핑. 뭐 거기도 이제 네이버 페이 쇼핑은 잘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 이제 미래 기술로는 이제 클라우드,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런 실적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존에 잘해왔던 광고 수익은 유지하고 유지하면서. 쇼핑 뭐 이런 것들은 유지를 해야 하고 새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결국에는 내수용 기업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서 회사가 한 단계 레벨업을 하려면 해외 실적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CEO 인선에 그런 메시지가 있고 이번에 네이버가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한성숙 전 대표가 떠나면서 우리는 이제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 입증을 해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만큼 뭐 웹툰 등에서 해외 실적이 나오고 있고 일본, 미국, 유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토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앞으로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그 매출 앞으로 예견하는 그 기대치도 올라가는 것 같고 성장을 잘 할 것 같네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단위가 그 궁금하신 분들은 책에 또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로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기자님, 만약에 기자님께 카카오와 네이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두 기업을 함께 다룬 책을 쓴 입장에서 곤란한 질문이긴 한데 마음속엔 있습니다. 마음속엔 있는데 그걸 드러내세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그 회사가 어떤 기업 문화를 갖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그리고 많이 빠져서 가파르게 반등하는 걸 바라기보단 위험한 순간들이 왔을 때 덜 빠지는 종목들을 저는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할 거라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덜한 종목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제가 뭐 종목명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번에 뭐 덜 빠지고 조금 그렇게 한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ESG 항목을 보면 이제 두 회사의 이 승부가 조금씩 나뉘거든요. 그래요? 그것도 제가 뭐 어느 기업이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책에는 조금 다뤄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시대가 원하는
기업의 평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다양한 사업군을 어차피 갖고 있고 선점 효과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미래에 어떻게 커갈지를 우리가 판단하려면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보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렇다고 다른 회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안전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